저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 역사책에서나 보던 병에 걸렸습니다. 19세기 일본군을 괴롭혔던 그 병. 바로 각기병이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유이. 올해 31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이 도시에서 살아왔어요. 직업은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질병, 환경,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깊이 파고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게 제 일상이죠. 제 성격이 원래 호기심이 많고 도전을 좋아하는 편이라 남들이 꺼리는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물 부족 문제를 취재한 적도 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건강이었어요. 다큐멘터리 PD라는 직업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았고 그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나름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간편한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일본에는 편의점 음식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요.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 같은 것들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할 때마다 그런 음식들로 식사를 해결했어요. 특히 저는 흰쌀밥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연어구이 도시락을 먹고 점심에는 가츠동을 시켜 먹고 저녁에는 배달 초밥을 먹곤 했죠. 하루 세 끼 거의 모두가 흰쌀밥 위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저는 그저 일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피로가 이상할 정도로 오래갔어요. 이상하다, 나 원래 이렇게까지 피곤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피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자꾸 저리고 힘이 빠졌어요. 처음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계단을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같이 있던 동료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유이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거 아니죠?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아예 빠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내리려다가 비틀거려서 옆 사람한테 기대버린 적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병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은 약국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피검사와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난 후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타카하시 씨, 혹시 평소 식단이 어떻게 되나요? 바빠서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먹어요. 주로 어떤 음식이죠? 흰쌀밥이랑 생선, 고기 같은 걸 자주 먹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혹시 각기병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 있나요? 각기병?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일본군이 흰쌀밥만 먹다가 걸렸다는 병. 설마 그게 나한테도 생긴 거라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각기병이 걸릴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타민 B1 결핍이 원인이죠. 현대 일본에서도 편식이 심한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배급받은 흰쌀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21세기 도쿄에서 각기병에 걸렸다니? 그 후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영양소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일본은 여전히 백미 중심의 식문화가 강하고 저는 거기에 더해 가공식품과 편의점 음식만 먹어왔으니 각기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선 티아민 비타민 B1 주사를 맞고 이후에는 꾸준히 티아민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반드시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흰쌀밥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또다시 재발할 겁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티아민 주사와 티아민 보충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각기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나요? 비슷한 식문화를 가진 한국은 왜 각기병이 드문 걸까?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마늘을 많이 먹고 잡곡밥을 선호하며 국물 요리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어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식 식단을 따라하면 이 병이 나아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은 금방 회복될 겁니다. 특히 한국식 식단은 비타민 B1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각기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실험이 시작되는구나. 의사의 말대로 한국식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과연 음식만으로 몸이 나아질까? 정말 한국식 식단이 각기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까? 그런 의구심을 품은 채 첫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숙소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식당 아주머니는 밥을 갖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잡곡밥인데 괜찮죠? 잡곡밥. 일본에서는 보통 흰쌀밥이 기본이라 나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말에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이왕 한국까지 왔으니 그대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밥알 사이사이 보리와 콩이 섞여 있었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어요. 흰쌀밥보다 거친 식감이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왔는데 그 다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멸치볶음, 나물무침, 두부조림, 배추김치. 일본에서는 보통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두세 개가 기본인데 한국은 한 끼 식사에 이렇게나 많은 반찬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된장찌개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된장만 넣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진한 국물이 우러나 있었어요.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식이라면 정말 몸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에서 식사를 하며 변화를 지켜봤어요. 아침에는 잡곡밥과 나물 반찬, 점심에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국물 요리, 저녁에는 보쌈이나 삼겹살을 먹었어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마늘이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반찬에도, 찌개에도, 심지어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마늘을 곁들여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었어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니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통시장을 구경하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몇 망이나 사가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마늘을 많이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는 내 질문이 우스운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마늘 없으면 밥 못 먹어. 김치 담가야지. 국에도 넣어야지. 고기 먹을 때도 필요하고.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마늘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필수적인 식재료라는 걸. 마늘이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각기병에 잘 안 걸리는 이유가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유명한 갈비찜 맛집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던 한국인 한 명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원래 백미만 먹어서 각기병 걸리는 거야?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가볍게 던진 농담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치 일본 식문화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 나는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걸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문화가 잘못된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백미를 선호했던 것은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이유가 있었을 뿐 단순히 건강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 문화를 부정해야 하는 걸까? 나는 과연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영양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 문화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흰쌀밥을 고집했던 것도
당시에는 영양보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이토록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 음식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음식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일본에서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낼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각기병을 치료하는 법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나아질까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곤 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내 몸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각기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젠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을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식사가 여전히 흰쌀밥 중심이었고 한식을 먹으려면 일부러 한식당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지만 일본에서는 마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 지영이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일본 돌아가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렇게 해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전통 한의원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한의학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일본에도 한방 치료가 있긴 했지만 서양 의학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풍겨왔어요. 안쪽에는 연세가 지긋한 한의사가 앉아 있었고 지영이 나를 소개하자 그는 내 손목을 가만히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많이 가벼워진 걸 느꼈겠군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상태를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걸까?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맥을 보면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카하시 씨가 어떤 식단을 유지해 왔는지도요. 최근 들어 잡곡밥을 많이 드셨을 테고 국물 요리를 자주 드셨겠죠? 나는 더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한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몸은 먹는 것에 따라 변합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원래 약식 동원, 즉 음식이 곧 약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잡곡밥과 마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많은 이유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이 단순히 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한 조합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백미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의 식문화를 부정하는 것도 싫고요. 한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백미를 선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조화입니다. 일본의 식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의원을 나와서 지영과 함께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쌈과 된장찌개였어요. 지영이 마늘을 한 조각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마늘이 한국에서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린대. 나는 마늘을 보며 웃었어요. 맞아. 그리고 내 몸을 각기병에서 구해준 음식이기도 하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잡곡밥을 선택하고 마늘과 발효식품을 더 많이 먹으며
국물 요리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와 비교하면 얼굴도 한층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눈에 생기도 돌고 피부 톤도 좋아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를 일본에서도 이어가자. 각기병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식습관을 일본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먹던 대로 잡곡밥을 해 먹으려고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현미, 보리, 수수를 사와 밥을 지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식감 때문에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유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밥을 먹니? 그냥 흰쌀밥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는 오랫동안 흰쌀밥을 드셨고 잡곡밥을 건강식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가난했던 시절에나 먹던 음식으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백미가 부유함과 연결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건강에 좋아요. 각기병도 예방할 수 있고 비타민도 많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협점을 찾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100% 잡곡밥을 하는 대신 흰쌀과 잡곡을 7대3 비율로 섞어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점차 거부감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즘 속이 편해진 것 같아. 이상하게 밥을 먹고 나서도 덜 더부룩해. 그제야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식습관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거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건 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반찬 개수가 적은 편이었고 국물 요리도 한국처럼 풍부하지 않았어요. 특히 나는 한국에서 먹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일본에도 된장국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된장찌개와는 맛도 깊이도 달랐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된장찌개 레시피를 찾아 일본식 된장이 아니라 한국 된장을 구해와 그대로 끓였어요. 그런데 맛이 뭔가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나지 않았어요. 다시 레시피를 살펴보니 멸치 육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된장국은 다시마와 가스오부시로 국물을 내지만 한국의 된장찌개는 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사용해서 감칠맛을 더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음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나는 한국 마트를 찾아가 멸치 육수를 내는 재료를 사와서 다시 끓였어요. 그러자 마침내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났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나는 웃었어요. 이제 일본에서도 충분히 한국식 건강식을 즐길 수 있겠어. 하지만 문제는 나만 이렇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직장에서도 바쁘게 일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간단하게 규동이나 우동을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건강식을 찾아 먹으려면 시간을 더 투자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고 직장인들도 가능한 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어요. 잡곡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준비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유이, 요즘 도시락을 싸 다니네? 응. 한국에서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그러자 몇몇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요즘 피곤해서 그런데 너 도시락 싸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나는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한국식 건강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김치를 도시락에 싸왔어요. 너 김치 좋아해? 응. 너한테 듣고 나서 마트에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변화였지만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각기병을 경험한 것은 내게 있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음식이나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먹는 것이 결국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일본에는 일본만의 식문화가 있고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어요. 이제는 일본에서도 가능한 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한국에서 먹던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한국에서의 그 시간을 떠올려요. 한국에서 나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심하게 끼니를 때우지 않을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